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 박정환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양식장 현장에서 고밀도 사육 또는 일반적인 사육 현장에서 수질 관리를 위한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먼저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얼굴을 보고 대면 강의를 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좀 상황상 그러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 강의로 많은 내용 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컨텐츠의 차례는 먼저 본 강의가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첫 번째 고밀도 양식장 시스템에서 수질 관리를 위한 어떤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두 번째 물리화학적인 수질 내용, 그리고 세 번째 화학적인 수질 요인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네갈의 경우에는 2018년까지 양식 생산량이 상당히 증가를 해오고 있고, 전년도 대비 2018년도의 양식 생산량은 약 9.7% 정도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 요인은 주로 해조류의 양식이 뒷받침을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굴양식 역시 급진적인 성장을 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양식 생산량의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2010년부터 2010년까지 어류 양식도 역시 증가를 하였습니다만은 대부분 틸라피아 양식에 국한되어져 있고, 다른 해조류 양식이나 굴 양식과는 달리 2016년에 어류 양식의 경우에는 상당히 양식 생산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러한 급감의 주된 요인은 상업적인 어떤 사료의 부족,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치어의 생산량이 상당히 줄고 질 역시도 낮아짐으로써 이러한 급감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17년 대비 2018년에는 그 생산량이 약 40.6%까지 아주 상당히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양식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에 대한 어떤 보조금 등의 지원들이 정책적인 어떤 불합치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것들이 해소되면 다시 양식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뒤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최근 UN 등 국제기구들이 서스테이너블 아쿠아컬처라는 취지하에 생산에만 목적으로 두지 않고 환경을 고려하는 어떤 양식을 수행을 하는 측면에서 기술 개발을 할 것을 세계 각국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런 어떤 서스테이너블한 아쿠아컬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생산량과 더불어서 환경을 어떤 매니지하는 부분들도 향후에는 세네갈 정부가 고려를 해야만 하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네갈은 현재 몇몇 종을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틸라피아 양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유엔은 약 총 17가지 산업군에 대해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하는 어떤 취지 아래서 지속 가능한 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부분들이 우리 양식과도 연계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 강의를 하고자 하는 수질 관리 측면에서 마땅히 앞으로 세네갈 정부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양식 산업 자체, 그리고 양식 기술을 발전을 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들은 주로 양식장 현장에서 어떻게 수질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논하게 될 것인데요.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수질 요인들, 수질 관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특히 양식장 시스템 내에서 그리고 이제 그런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왜 이러한 수질 관리가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기초적인 어떤 지식들이 조금 있습니다. 왜 여기 나와 있는 그 타이틀처럼 왜 이런 수질 요인들이 중요한 인자로서 양식을 하는데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이러한 수질 요인들, 양식장 시스템 내에서의 수질 요인들은 주로 그런 또 변화들이 일어나는 원인 행위는 사료를 주는 데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이제 물이 그냥 정체가 되어 있고 그 중에 생물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수질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식이라는 것이 제한된 환경 내에서 고밀도로 또는 저밀도로 인간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류들을 수용을 하고 그 수용된 어류들이 잘 클 수 있도록 인공적인 사료 또는 자연적인 사료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론 이제 그 결과로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양식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뭐 양적인 질적인 극대화를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사료를 먹이면서 이제 어류를 키우게 될 텐데요. 그런 사료를 주게 되면은 먼저 그 사료 내에 있는 주요 성분들이 결국은 어류의 대사 활동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수중으로 배출되게 되고 그 배출된 양적인 질적인 부분에 의해 가지고 양식 시스템 내에 수중의 어떤 수질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료 내에 사료가 얼마나 들어가게 되는지 아니면 그 사료 내에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만 궁극적으로 그 수질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보면 사료 내에 뭐 다양한 성분들이 있습니다만 주로 약 한 5가지 정도의 주요 요인들이 있고 이러한 요인들이 궁극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질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료 내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그리고 지질 이 3가지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미량이지만 생체 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이 또 주요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성분들이 그러면 대사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각각 요소에 대해서 먼저 탄수화물과 지방입니다. 이 탄수화물과 지방은 동물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중요한 요인으로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주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된 영양소인 탄수화물과 지질은 체내의 대사 활동을 통해서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용되는 관점에서 생체에서 어떻게 뭐 이용이 되고 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수질과 관련되어서 얘기를 할 때에는 그것이 이제 대사 후에 수중으로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산물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탄수화물과 지질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대사 활동을 거친 후에 어류로부터 이산화탄소와 물의 형태로 최종 산물이 배출되게 됩니다. 물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수질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이것들이 다량으로 어류의 아가미로부터 배출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수중에 있는 pH를 감소시키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산성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다시 어류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화학적 수질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그리고 지질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단백질의 경우에는 체내의 어떤 주요한 구성 성분들을 만드는 원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러한 단백질 동화작용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만큼 역시나 수질의 환경 안에서도 이 단백질의 최종 대사 산물이 되는 이 암모니아성 질소의 배설은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동화작용을 통해서 이화작용을 통해서 수중으로 최종적으로 아주 미량 배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질소 물질의 경우에는 아주 낮은 농도에서도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적절히 처리해주지 않으면 급성 또는 만성적인 독성을 나타내어서 자기가 배설한 질소 성분에 의해서 어류 자체가 스스로 성장이 되지 않는다든지 극단적인 경우에는 폐사에 이르는 어떤 그러한 현상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있지만 이제 주로 이제 수질 요인과 연관되어서는 요 세 가지 요인, 프로테인, 그리고 탄수화물, 지질, 요 세 가지 요인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특히 고밀도 양식을 수행을 하는 시스템 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축적이 쉽게 이루어지고 축적되는 양도 많기 때문에 짧은 시기에 안에도 어류의 폐사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적절히 매니지가 되어야 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명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단 아주 인텐시파이 된 시스템, 그러니까 고밀도 시스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폰드나 유수식 등 다양한 양식 시스템 내에서 저밀도로 사용할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반드시 이런 수질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성공적인 양식을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타낸 것과 같이 이제 와터 매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수질 요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각각의 수질 요인 하나하나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질 내, 그 수중 환경 내에 이러한 수질 요인들이 이만큼 다양한, 이건 대단히 이제 간단하게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보다 훨씬 더 다양한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또 그러한 결과가 수질 간의 어떤 연동하는 결과가 생물학적 요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요인, 수질 환경의 변화로부터 생긴 생물학적 요인의 변화가 다시 수질 환경에 영향을 주면서 이러한 요인들 간에 끝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변화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변화 양상을 ever changing dynamic chemical 습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수질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또 결과론적인 상관관계를 아는 것이 수질 관리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수질 변동은 사료를 공급함으로써 이제 최초 시작이 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맨 위쪽에 1kg의 사료를 만약에 준다고 가정했을 때는 어종마다 모든 그 요인들이 달리 배출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테두리 안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게 되면 1kg의 사료를 먹게 되면 맨 아래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약 25%, 그러니까 1kg에 대한 25%에서 50% 정도가 분변물로 고형물의 형태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산화탄소, 즉 탄수화물과 그리고 지질의 대사의 활동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1kg 사료에 대비해서 무게 대비입니다. 약 한 35%, 많게는 138%까지 배출이 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약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1kg 사료를 대비했을 봤을 때 약 3에서 6% 정도입니다.
다른 이산화탄소나 고용물의 분변 고용물과 비교해서는 그 양적인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자체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 일정 농도 이상 수중에 농축이 되게 되면 어류에게 극심한 독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세 가지 표시가 된 부분들은 1kg의 사료를 공급함으로써 생기게 되는 궁극적으로 이제 수중에 축적이 되는 물질들이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가 어류를 잘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자면 수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제거를 해내야 되는 수질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산소와 그리고 알칼리니티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이제 1kg 사료를 공급하였을 때 어류가 소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1kg 사료를 먹고 대사하는 과정 중에 수중으로부터 없어지는 수질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 두 요인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세 요인과는 좀 달리 양식 활동을 하면서 반드시 수중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수질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러한 어떤 사료 섭취 활동을 통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왼쪽에 있는 저런 다양한 수질 요인들이 증감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류를 둘러싸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케미컬 수브 형태로 그 케미컬 수브 내에 어류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저런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시시각각 그 각각의 수질 요인들이 농도 또는 양적인 부분에서 변화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수질 요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로 연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분류를 하게 되면은 먼저 물리적 수질 요인, 그리고 두 번째 화학적 수질 요인, 그리고 수중에 있는 특히나 폰드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할 경우에는 바이올로지컬, 그러니까 생물학적 수질 요인 이 세 가지 틀에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오늘 이 강의에서는 맨 마지막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 요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강의가 필요할 만큼 아주 방대하고 질병 요인들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는 모두 말씀을 드리긴 힘들고요. 따라서 이 세 가지 요인 중에서 오늘은 물리적 요인 그리고 화학적 요인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수질 요인에 대해서 각각의 수질 요인 내에는 또 다양한 형태의 개별 수질 요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생물학적 죄송합니다. 물리학적인 수질 요인 내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질, 수온, 그리고 염분, 탁도, 수색 등이 있습니다. 화학적 수질 요인에는 용존산소, 그다음에 알칼리도, pH, 이산화탄소, 경도, 그리고 질소성 화합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1강의에서는 첫 번째 강의에서는 물리적 요인에 대해서 다루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2강의, 3강의에서는 화학적 수질 요인에 대해 가지고 각각 나누어서 두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리학적 수질 요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이런 물리학적 요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도 수온일 겁니다. 수온은 어류의 대사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수질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류의 경우에는 우리 육상 동물과는 달리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는 냉혈동물이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중의 물의 온도가 그들의 체온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결국 그들의 메타볼라이즘 즉 대사 활동은 수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래에 제가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두었는데요. 차를 메타볼라이즘 즉 대사라고 한다면
수온은 그 차가 잘 가게끔, 그러니까 차의 어떤 속도를 결정짓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차의 차의 어떤 속도, 즉 메타볼라이즘, 그 어류에 있어 가지고 메타볼라이즘은 궁극적으로 항온 동물인 저희들과 비교했을 때 수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대사 활동 자체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온이 그럼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고 한다면 다른 여러 가지 수질 요인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 대량의 어떤 대규모 생산을 하는 상업적인 양식장에서는 그 해당 양식장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의 수온에 따라 가지고, 특히 이제 환경에 많이 영향을 받는 폰드 양식과 같은 경우에는 수온, 그 기온에 따라 가지고 수온이 결정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우리가 바꾸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적습니다. 따라서 양식장 적지를 결정을 하거나 어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수온은 가장 이제 그러한 것들을 결정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수온이 변하게 될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대사가 바뀌느냐는 것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온이 10도씩 상승할 때마다 어류의 대사 활동, 특히나 이제 호흡량을 지표로 해서 봤을 때는 약 한 2배에서 3배까지 더 대사가 활동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그에 걸맞는 산소 등과 같은 부분들을 보충을 해주거나 또는 대사 활동에서 최종 산물로 나오게 되는 물질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겁니다. 그럼 적정한 수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분분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적절한 수온이라는 것은 어종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연령이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어떠한 수온 조건에 놓여졌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적응의 정도도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종을 수온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면 냉수성, 온수성, 그리고 열대성 어종으로 나누게 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어떤 적절한 수온 영역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절한 어떤 수온에서 잘 사는 어류라고 하더라도 종종 다른 수온대에 노출이 될 수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어떤 수온 조절에 따라 가지고 그 어류가 적응을 하고 잘 클 수 있는 적정 성장 수온 역시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수온을 갖다가 급격하게 변화시키게 되면은 폐사의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시간당 수온을 바꿔야 될 경우에는 시간당 5도씨 이상 급격하게 바꾸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염분입니다. 염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은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만은, 일단 염분의 주요 단위를 보면 물 1리터당 수중에 녹아있는 용존 이온들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염분을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트륨과 염소 이온입니다. 그 이외에도 마그네슘, 칼슘, 포타슘, 그리고 황과 같은 부분들, 그리고 중탄산염과 같은 요인들이 또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그 35 퍼밀의 염분도 내에 녹아 있는 각종 이온들의 양을 나타낸 도표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소디움과 클로린이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마그네슘, 칼슘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중요한 원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염분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이온인 염소를 기준으로 먼저 측정을 하고 거기에 1.8066이라는 숫자를 곱함으로 해서 염분도를 측정하였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다양한 기기류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염분도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 중에서 그 해수를 이루는 요인들 중에서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칼슘과 바이카보네이트, 그러니까 중탄산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온들에 비해서 증감의 폭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두 원소 같은 경우에는 어류의 대사 활동에서 생물학적인 과정 중에 주로 많이 이용되는 요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고밀도 양식을 할 경우에는 이런 칼슘과 바이카보네이트는 감소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첨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을 첨가를 해야 되는 어떤 첨가를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양식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염분도에 따라 가지고 여러 형태로 우리가 물의 어떤 구성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담수는 보통 염분도를 기준으로 해서 약 0.5 ppt 또는 퍼밀 이하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담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증발이 많은 사막 지역의 경우에는 담수라고 하더라도 약 3퍼밀까지 올라가는 어떤 경향들이 종종 발견되기도 합니다. 또한 해수의 경우에는 보통 30에서 35퍼밀, 그리고 해수와 담수가 만나게 되는 그런 어떤 하구역의 경우에는 그 중간 정도 수준에서 주로 염분도가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염분은 지형학적인, 지질학적인 측면에서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염분이 어류에게 미치는 영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염분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오스몰 레귤레이션, 삼투압 조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투압 조절은 간략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체내의 일정한 염분도, 오스모틱 프레셔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어류가 하는 능동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분에 의한 삼투압의 조절은 담수어와 해수어가 그 기작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담수어의 경우에는 환경수에 있는 염분 농도보다 체액 내에 녹아 있는 염분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바깥의 물이 상시 체내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체내에 있는 염분도가 희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일어나게 한다면 어류가 궁극적으로 그러한 삼투압 조절에 실패함으로 해서 폐사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어류의 경우에는 물을 마시는 것 같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 아가미를 통해서 배출을 하게 되고 최대한 수중에 있는 염분을 체내로 흡수하려고 노력합니다.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내로 그 수분이 침투하기 때문에 다량의 오줌을 배출하고 신장의 사고체를 통해서 배출되는 염분들을 체내로 재흡수하는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요. 해수어류 같은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체액의 염분 농도가 환경수의 염분 농도보다 낮기 때문에 상시 수분을 잃어버리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신장 기능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고 아가미에 있는 염세포를 통해서 물을 마시면서 염은 밖으로 제거해내는 어떤 그런 형태의 기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작을 통해서 대단히 진하고 적은 양의 오줌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이 두 어류의 종류에 대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염분도에 따라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수어와 해수어류는 그 염분의 배출 기작이 다릅니다. 이러한 어류들 중에서 보자면 이런 염분의 범위에서도 자기의 어떤 체내의 염분 항상성을 잘 지킬 수 있는 어종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는 어종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넓은 범위의 염분도에서 잘 견딜 수 있는 어종들을 유리할린 어종, 다시 말해서 광염성 어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어종들은 자체 염분 조절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서 완전 해수에서부터 짧은 기간이지만 완전 담수까지 또는 어느 정도 일정 염수를 포함하고 있는 기수지역까지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는 달리 아주 담수면 담수, 그러면 해수면 해수, 아주 좁은 범위 내에서 염분에 생존할 수 있는 어종을 스테노할린 협염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어류는 여기 협염성에 속하고 있고요. 유리할린 어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생태적으로 봤을 때 하구역에서 염분 변화가 많은 하구역에서 잘 적응해서 살아온 어종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담수와 해수 어류의 체내의 어떤 염분 농도, 다른 말로 오스모틱 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약 한 7 ppt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리할린 스피시스, 그 광염성 어종의 경우에는 이 체내 염분 농도를 이 정도 수준에서 환경수 내의 염분 농도가 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잘 지킬 수 있습니다만은 스테노할린 즉 협염성 어류의 경우에는 이런 염분 농도를 지속적으로 환경수 내의 염분이 바뀌었을 때 유지하는 능력이 상당히 이제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염성 어종이라고 하더라도 급격한 염분 변화는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변화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적응 기간을 주어야지만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의 이제 예제적인 예입니다. 한국에 이제 서식하고 있는 블랙시 브림, 즉 감성돔의 경우에는 광염성 어종으로서 담수에서도 사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종을 그 해수에서 담수에다가 순화를 시키고 체내에 있는 어떤 염분 또는 다른 어떤 지표들을 확인하였는데 완전 담수로 사육을 실시하는 그 시점에 다양한 혈액 지표들이 해수에 지속적으로 사육한 것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내 그 원래의 그 수준대로 잘 적응을 해서 생명 형상을 유지하는 어떤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들입니다. 그와 유사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서던 플라운더, 그 미국 내의 어떤 플라운더의 한 종류로서 이 담수 사육을 하였을 때 실제로 마그네슘, 칼슘, 다른 어떤 지표들은 달리하고 마그네슘과 칼슘, 포타슘의 수준을 달리 주고 사료 먹는 정도, 그리고 폐사율을 관찰한 결과 광염성 어종이라고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있어서는 사료 섭취량이 줄고 폐사도 상당히 높은 어떤 현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존율과 사료 섭취율과 마찬가지로 마그네슘, 칼슘, 포타슘의 유무에 따라서 사육 결과를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낮은 염분도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칼슘과 포타슘 등과 같은 마그네슘 등과 같은 그러한 주요 원소들을 첨가를 해주었을 때 훨씬 더 나은 성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큰 서든 플라운더도 같은 경향이었고요. 어류가 작은 때보다 오히려 폐사율은 마그네슘과 칼슘이 부재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염분도에서 더 큰 폐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사료 섭취율 역시 마그네슘과 칼슘이 부족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요. 마찬가지로 성장도 낮은 염분도라고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마그네슘과 칼슘 등의 어떤 주요 원소들을 대체 주요 원소들을 해수의 수준까지 올려줘야지만 장기간 동안 성장하고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염분 사육을 할 경우에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이고요. 포타슘과 칼슘, 마그네슘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서 비대해지고 결국은 폐사에 이르게 되는 어떤 현상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광염성 어종이라고 하더라도 저염분 사육을 할 경우에는 이 마그네슘과 칼슘 등과 같은 부분들을 반드시 보충을 해줘야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상적인 사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수중에다가 그런微量원소를 주요 원소들을 공급을 해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양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몇 연구에서는 수중에는 담수를 유지하면서 사료에 인위적으로 많은 양의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그런 것 칼슘과 마그네슘 리셉터, 체내에 있는 리셉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료 원료들을 공급함으로 해서 완전 담수에서도 성공적으로 광염성 어종들을 사육한 얘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함으로 해서 내륙에서도 해수 어류들을 사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변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염분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고용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용물, 부유고용물들의 경우에는 주로 수중에 있는 식물, 동물들의 어떤 사체나 파편, 그리고 미생물들, 그리고 조류들의 어떤 파편들에 의해서 주로 생기게 되고요. 그 이외에도 양식장의 환경에서는 주로 어류가 섭취를 하는 사료로부터 기인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료 섭취 후에 발생하는 어떤 분변 물질들에 의해서 이러한 유기 고용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어류의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유기 고용물들은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또 분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러한 수중에 있던 유기 고용물들이 많아지게 되면 수중의 BT 투과가 저해되게 되고, 그러면 혼도 환경에서는 식물 플랑크톤들과 같은 원초적인 어떤 생산량을 결정짓게 되는 요인들이 상당히 저감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용물들 같은 경우에는 어류의 질병을 유발시키는 어떤 주요 어류의 질병을 유발하는 미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 해서 질병을 유발하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류의 어떤 이 아가미 등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켜서 그러한 질병 문제들이 더 심각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고용물들이 많아지게 되면 어류의 어떤 호흡 대사에 저해가 생기면서 대사량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어류의 수정란의 경우에는 그 표면을 덮어서 질식사시키는 어떤 현상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고밀도 이제 실내 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수처리 장치들을 막히게 하는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더욱 그와 더불어서 이러한 어떤 시야의 가시거리를 줄임으로 해가지고 먹이 섭취 활동들을 저해시킴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수질을 다양한 또 다른 수질들을 저해시키는 어떤 그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고용물들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 수중에 있는 탁도, 그러니까 그 고용물에서 유발되어지는 수중의 탁한 정도들을 새끼 디스크 또는 터비도메터라고 하는 어떤 방법들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물질들이 부유고용물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크레이 또는 실트, 그러니까 진흙과 같은 그런 종류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러한 탁도 또는 고용물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물 플랑크톤의 블룸을 일으키는 데 저해가 되고, 되도록이면 30cm 미만, 새끼 디스크를 기준으로 30cm 미만의 탁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고용물들 중에서도 특히 유기물 유래 고용물의 경우에는 이런 크레이나 실터와 같은 무기물 유래 고용물에 비해서는 낮은 농도에서도 상당히 높은
그런 어류에 대해서 높은 어떤 폐사율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유기물 유래 고용물의 경우에는 80mg/L 정도 수준에서도 어체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 반면에 크레이나 실트의 경우에는 2만 mg/L까지도 어느 정도 허용이 가능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수중에서 이런 유기고용물, 고용물 중에서도 특히 유기고용물을 적절히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성공적인 양식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1강의를 종료하도록 하고 2강에서는 과학적 수질 요인에 대해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